옛날 산골 깊숙한 곳에 창녕댁이라 불리는 큰 양반댁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사대부가답지 않게 마님이 셋이나 살고 있었죠. 첫째 마님은 고지식하고 엄한 성품으로 항상 매화 병풍 앞에 앉아 책을 펼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마님은 말수가 적고 얼굴은 곱디고 왔지만 늘 수줍게 눈을 내리깔고 다녔습니다. 셋째 마님은 이 집에 재혼으로 들어온 젊은 여인으로 성미 급하고 호기심 많은 말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머슴 하나가 유난했습니다. 이름하여 봉돌이. 25, 키는 장대하고 얼굴은 숙검댕이 같지만 눈망울이 맑고 힘이 어찌나 센지 장독대 하나는 혼자서 번쩍 들어 옮길 만큼 우람했습니다. 헌데 마을에선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야, 그 머슴 봉돌이 말이여. 밤만 되면 꼭 안채로 들어간다더라. 그것도 마님 셋이 돌아가며 불러들인다 카더라니까. 응. 대체 뭘 시키길래 밤마다 불려가냐잉? 물론 봉돌이는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전 그냥 마님이 시키는 대로 물도 깃고 담도 고치고 베개도 털고 그것뿐이유. 하지만 문제는 그것뿐이라는 말이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첫째 마님은 밤마다 장독대를 뒤지게 하고 둘째 마님은 꼭 달뜬 날에만 목욕물을 끓이라 하고 셋째 마님은 새벽녘까지 봉돌이를 불러다가 베개를 바꿔 깔아달라며 안치를 서너 번 오가게 했습니다. 그 집 문간방에선 봉돌이가 대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고운 향냄새가 따라 나오고 어떤 날은 멍든 팔을 주무르며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허허, 셋째 마님, 손목은 살살 좀 잡으시지. 봉돌이의 이런 말 한마디가 들릴 때마다 문밖 담벼락 뒤에 숨어있던 이방내 안악은 뒤로 나뒹굴며 키득거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마을엔 창녕댁 머슴 봉돌이는 밤마다 바빠진다는 야릇한 소문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봉돌이가 그 밤마다 마님들 방에서 실제로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는지는 그날 밤도 봉돌이는 저녁을 마치자마자 부엌 쪽으로 불려갔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동여맨 채로 고구마 껍질을 벗고 있는데 문 밖에서 첫째 마님의 안심노파가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봉돌아, 마님께서 찾으신다. 장독대 쪽 된장 단지를 좀 뒤져보라신다. 예? 밤중에요? 얘기 마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된장 안에 뭔가 숨겨두셨다 하더라. 봉돌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장독대 쪽으로 갔습니다. 달빛은 밝았지만 산기슭 바람이 차가워 등에 식은땀이 스쳤습니다. 이 밤중에 장독대라니 무슨 귀한 걸 숨겨두신 거야. 도끼자루만 한 팔뚝으로 장독 뚜껑을 하나하나 열던 봉돌이는 마침내 구석진 단지 하나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게 무엇이다냐? 풀어보니 그 안엔 간 말린 쑥 한 줌과 붉은 명주 조각 그리고 매화 문양이 새겨진 부채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허허, 이건 뭔 비밀스런 물건들이래. 그때였습니다. 봉돌이냐?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깜짝 놀라 돌아보니 고고한 자태의 첫째 마님이 등불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마님, 여기서 뭘? 이게 마님 물건이시옵니까? 그렇다. 이건 젊은 시절 내가 써내려간 연정의 흔적들이다. 쑥은 첫 사랑과 함께 집힌 쑥불의 기억이고 그 부채는 그이가 떠나던 날 손에 쥐어준 것이지. 봉돌이는 얼떨떨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걸 왜 저더러 꺼내오라 하셨습니까? 마님은 조용히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이 그 사람의 기일이란다. 허나 내가 직접 꺼내기엔 마음이 너무 무겁다. 그러니 너의 손을 빌려 다시 꺼내고 싶었다. 봉돌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의 말투는 여전히 곧고 단정했지만 그 눈빛은 왠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첫째 마님은 마당 끝에서 쑥을 피웠습니다. 봉돌이는 조용히 옆에 앉아 불빛을 지켜보았습니다. 봉돌아, 마님이 처음으로 이름을 낮게 불렀습니다. 내가 힘이 세다고 하여 나는 마음까지 단단한 줄 알았다. 헌데 사람은 힘센 사내의 손을 빌려야 때론 속마음 하나 꺼낼 수 있는 것이더구나.
봉돌이는 부끄러운 듯 머리를 긁었습니다. 마님, 저 마음은 약합니다. 눈물엔 맥도 못 추는 놈입니다. 그 말에 마님은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쑥 향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장독대 옆에선 오래된 감정들이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허나 이 장면을 멀찌감치 지켜보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안채 창틈 사이 셋째 마님의 눈동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봉돌이는 요 며칠 정신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불려다니다 보니 정작 낮에는 삽보다 졸다 일어나는 날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허허, 내가 머슴이냐? 시집살이 중이냐? 그날도 마당의 장작을 정리하다 말고 도식이 멀리서 들려오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봉돌아, 둘째 마님께서 찾으신다. 부엌댁이 슬그머니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욕물을 좀 태워달라 하신다. 예? 이 밤중에요? 그게 달뜬 날엔 목욕을 꼭 하신다더라. 이번 보름이라 기다리셨지. 봉돌이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말없이 물동이를 이고 불을 지폈습니다. 둘째 마님은 평소 말수가 적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는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물은 너무 뜨겁지 않게 쑥잎은 3장만 넣고 연잎은 꼭 마지막에요. 문 밖에서 마님이 조심스레 알려주었습니다. 봉돌이는 부지런히 물을 데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직접 챙기실 줄은 몰랐소이다. 한참 뒤 그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마님, 물이 다 데워졌습니다. 문틈이 살짝 열리며 마님의 손이 내밀어졌습니다. 그 손엔 작고 동그란 향주머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걸 안에 넣어주시겠습니까? 향이 익을 때까지는 문 밖에 잠시 있어 주십시오. 봉돌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향주머니를 욕실안 물동이에 조심스럽게 담갔습니다. 그리고는 문밖 처마 밑에 앉아 등을 기댔습니다. 그 순간 욕실 안에서 조심스러운 물소리와 함께 부드러운 콧노래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왔습니다. 달빛 아래 흘러드는 물결이요. 봉돌이는 그 소리에 숨을 삼키듯 조용히 등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동안 마님은 늘 말이 없었고 웃는 모습조차 보기 힘들었는데 그날 밤 봉돌이는 처음으로 둘째 마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그 목욕물엔 몸을 씻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속 묵은 감정도 씻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님이 조용히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내가 목욕을 끝내고 나오면 문턱 위에 연잎차 한 잔만 올려두고 가주십시오. 누가 만든 것인진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에 봉돌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마님, 묻지 않겠습니다. 헌데 향은 참 좋았다는 말만 남기고 가겠습니다. 마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틈 사이로 아주 희미한 미소 같은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봉돌이는 연잎차를 손수 우리고 손바닥 넓이만 한 잔을 문턱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데 방 한켠 창살 뒤에서 셋째 마님이 눈을 빛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 이번엔 둘째 마님 방이야? 이 머슴 생각보다 쓰임이 많군. 그녀의 입꼬리는 장난기 있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달이 크고 둥글게 떠 있었습니다. 창녕댁의 기와지붕 위로 하얗게 비친 달빛이 마당의 돌기둥 그림자까지 길게 늘어뜨릴 정도였습니다. 봉돌이는 그날도 땔감을 다듬고 사랑채 뒤편에 몸을 눕히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잭마이너스 하고 작은 돌멩이 하나가 봉돌이의 다리에 톡 떨어졌습니다. 응? 고개를 들자 안채 창호 너머로 고운 저고리를 걸친 셋째 마님이 한 손을 입에 가린 채 희죽 웃고 있었습니다. 봉돌이 거기서 자려느냐? 내가 베개를 잘못 말아 한잠도 못 자겠구나. 이리 와서 좀 풀어주지 않겠느냐? 봉돌이는 당황한 얼굴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밤 3경이 넘어싸웁니다. 다른 마님께 폐를 끼칠까 두렵습니다만. 어머나, 다른 마님들 방에 들락날락할 땐 아무렇지 않더니 이 셋째 마님 방은 부담스러우냐? 셋째 마님의 말투는 장난스럽고 눈매엔 묘한 빛이 돌았습니다.
어서 오너라. 베개 하나 푸는데 그렇게 겁을 내는 사내는 또 처음이구나. 봉돌이는 결국 수건을 고쳐 쓰고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셋째 마님의 방은 기타 마님들과 달리 향냄새가 짙고 부드러운 비단 방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등잔 하나만 켜져 있어 빛과 그림자가 벽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어느 베개를 풀어드리면 되겠사옵니까? 저기 저거다. 그 붉은 비단으로 싼 베개인데 자꾸만 목이 꺾여서 말이다. 봉돌이는 조심스럽게 그 베개를 들고 고무줄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은은한 향이 밴 머리카락 몇 가닥과 작은 비단 편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어이구야, 이건 봉돌이가 놀라 말을 더듬자 셋째 마님은 벌써 그를 등 뒤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건 옛 애인의 편지다. 나도 가끔 머리맡에 그 사람의 글을 두고 잤지. 그녀는 천천히 봉돌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데 이제는 그걸 꺼내고 싶더구나.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집 마당을 왔다 갔다 하는 커다란 발소리가 요즘은 더 마음에 와닿아서. 봉돌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마님, 저는 머슴입니다. 이런 방 안에 오래 있는 것도 적절치 않사옵니다. 그럼 잠깐만 앉았다 가거라. 베개 푸는 것보다 내 속마음이 더 꼬여 있으니 누군가 좀 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녀는 베개를 봉돌이 손에서 받아 자신의 무릎 위에 살포시 올렸습니다. 너 베개는 잘 푸는데 여인 마음 푸는 건 좀 서툴구나. 그 말에 봉돌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엔 등잔불만 희미하게 흔들렸고 셋째 마님은 창가로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이제 그 편지를 꺼냈으니 다음부턴 너를 생각하며 잠들겠다. 봉돌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방을 나섰습니다. 마당으로 나오자 머리 위엔 여전히 달이 환히 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봉돌이는 처음으로 누구의 손도 닿지 않은 베개의 무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봉돌이는 요 며칠 동안 이상하리 많지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불려가던 마님들의 방에서 아무런 기척도 없었고 안채의 뒷마루엔 인기척조차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불리던 이름이 사흘째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편했지만 이틀이 지나자 오히려 서늘한 긴장감이 등줄기를 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돌이는 마당을 쓸다 말고 이상한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셋째 마님과 첫째 마님이 우물가에서 마주선 채 말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둘 사이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오라기 같은 긴장이 팽팽히 감돌았고 그 틈에 둘째 마님이 물동이를 들고 조용히 빠져나가려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어머, 셋째 마님이 급히 다가갔고 첫째 마님은 발을 돌렸습니다. 허허, 이 집이 왜 이리 묘해졌단 말이냐? 봉돌이는 도리어 자기가 뭔 잘못이라도 한 듯 허둥댔습니다. 그날 저녁 봉돌이는 일부러 고구마를 삶아 부엌 한켠에 두고 안채에 둘러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첫째 마님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 된장단지에 곰팡이가 폈다 하여. 너무 늦었다. 내일 말하거라. 문틈 사이로 들린 목소리는 단호하고 냉담했습니다. 둘째 마님의 방에 들렀습니다. 마님, 연잎을 새로 구해왔는데.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셋째 마님 방 앞에 이르렀을 땐 창호지 너머에서 무언가를 부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 진짜. 이래서야 무슨 재미로 살겠나 몰라. 봉돌이는 기가 막혀 마당 한복판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분명 아무 말 없으셨는데 왜 다들 나를 한꺼번에 밀어내시는 겁니까? 그 순간 사랑채 마루에 앉아있던 노모 하나가 툭 하고 내뱉었습니다. 어이 봉돌이 이놈아, 새 마님 방을 다 드나들면 그 어느 방에서도 편치 않은 법이지. 예? 그게
세 여인이 한 집에 살며 같은 사내를 부르면 결국 누군가는 속을 끓이고 누군가는 말없이 등을 돌리는 법이란다. 봉돌이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는 그저 술만 따르고 물만 데웠을 뿐인데 어쩌다 일이 되었단 말이냐? 그날 밤 창녕댁 안채의 세 마님은 모두 방 안에서 술도 없이 말도 없이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먼저 그 머슴 다시 불러야겠다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손에는 베개 한 귀퉁이, 말리지 못한 편지 한 장, 혹은 식지 않은 찻잔 하나가 조용히 남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또께서 직접 이 마당에 오신다고요? 봉돌이는 사리문 앞에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이방의 말을 듣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얼어붙었습니다. 창녕댁에 마님이 셋이나 산다 하여 어디 얼마나 도량이 넓은가 구경도 하고 술 한 잔 받아보시겠다 하신다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안채의 세 마님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또, 지금 오신다고? 첫째 마님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관청일에 도리가 있으니 응대는 정중히 해야겠지. 둘째 마님은 작은 거울을 꺼내어 머리채를 고르고 셋째 마님은 입술에 붉은 홍초를 찍으며 말했습니다. 이왕 오는 거 어떤 사내인지 한번 눈에 담아볼까? 봉돌이는 잔뜩 긴장한 채 마당 한복판을 분주히 뛰어다녔습니다. 방석은 고르게 깔아야지. 술상은 정갈하게 차려야지. 땀은 나는데 사또가 온다니 손발이 떨렸습니다. 도련님도 아니고 이건 사또요, 사또. 그리고 잠시 후 관복을 차려입은 중년 사내가 말에서 내리며 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호, 여기가 그 유명한 창녕댁인가? 마님이 셋이라더니 소문은 헛되지 않았군. 그는 두루 넓은 마당을 훑어보며 슬쩍 봉돌이 쪽으로 시선을 주었습니다. 이 머슴이로군. 밤마다 바쁘다는 그 사내가 말이오? 봉돌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예, 사또. 허나 그건 마님의 일손을 거두는 것일 뿐이옵니다. 허허허, 겸손은 하여라. 하인 하나에 마님 셋이 몸을 의지한다면 그대 또한 보통 사내는 아닐 터이니. 사또는 장난기 어린 말투로 웃으며 안채 마님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이리 고운 마님들이 다 함께 모였는지 하면 오늘은 이 사또가 술 한잔 얻어도 되겠소? 첫째 마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둘째 마님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셋째 마님은 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사또께서도 좋은 머슴을 구하실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그 말에 사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면 봉돌이를 이 관청으로 데려가야 하나? 그 순간 세 마님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그건 곤란하옵니다. 봉돌이는 우리 집 살림을 도맡은 지 오래이온데 지금 데려간다면 안채가 뒤집어질 것입니다. 게다가 연입차는 봉돌이 손맛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사또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허허, 듣던 대로 대단하구려. 한 머슴에 마님 셋이 갈라서는 것을 보니. 봉돌이는 고개를 푹 숙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야, 이러다 나는 관청에도 안채에도 못 붙겠네. 그날 밤 사또는 술상 하나 비우지 못하고 떠났고 마당엔 세 마님의 침묵만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마님들의 표정엔 또 다른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의식하는 눈빛, 봉돌이를 부르는 목소리엔 미묘한 경쟁의 기류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봉돌아, 이 된장국은 누가 더 맛있게 끓였다고 생각하느냐? 봉돌아, 내 머리채는 오늘 어땠느냐? 셋째 마님보단 낫지 않았느냐? 봉돌이는 양손에 쟁반을 든 채 앞문과 뒷문을 오가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아이고야, 이제 진짜 누구 방에 먼저 들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또가 떠난 다음 날부터 창녕댁 안채엔 조용한 전음 같은 것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마님은 평소보다 더 부엌에 자주 드나들며 된장 단지를 확인했고 둘째 마님은 정원에 앉아 연잎을 고르다 갑자기 찻잔을 엎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마님은 한술 더 떠 하루에 3번은 꼭 봉돌이를 불러 대청마로 바닥을 다시 쓸게 했습니다. 봉돌이
봉돌이야, 이 먼지 좀 봐라. 대체 누구 코에서 떨어진 것이냐? 마님, 이건 바람에 흙이 날려 들어온 듯. 허면 바람보다 네가 더 빠르게 쓸어야지. 이 답답한 사람아. 봉돌이는 연신등을 굽혀 대청을 문지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째 전쟁터보다 안채가 더 살벌하구만요. 그날 저녁, 봉돌이는 된장국을 끓여놓고 조심스레 안채를 돌았습니다. 어느 문부터 두드려야 덜 혼날지 망설이던 그때 셋 모두 동시에 봉돌이를 불렀습니다. 봉돌아. 봉돌이는 어안이 벙벙해져 한쪽 발은 첫째 마님 쪽으로, 다른 쪽 발은 둘째 마님 쪽으로 내딛다가 결국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말았습니다. 결국 세 마님은 사랑채 마루에 나란히 앉아 봉돌이를 마주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세 여인이 이렇게 마주 앉은 것은 혼례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첫째 마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봉돌이, 나는 내 손으로 덮인 솔이 가장 따뜻했단다. 둘째 마님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끓여준 연잎차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맴돕니다. 셋째 마님은 턱을 괴며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이지. 이 집에 들어오고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기분을 너에게 배웠다. 봉돌이는 얼굴이 벌개져 땀을 훔쳤습니다. 세마님, 저는 그저 허나 이제는 그저가 아니지 않느냐. 첫째 마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이다. 누가 먼저였고 누가 더 많이 불렀는지를 따질 시기가 된 것 같다. 봉돌이는 벌벌 떨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면 저더러 누구를 먼저 선택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셋째 마님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말하지 않았지. 이 집에 누가 진짜 안주인이 될 사람인지 그걸 내가 정하라는 말이야. 세 마님의 시선이 동시에 봉돌이를 향했습니다. 어느 하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봉돌이는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사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닭이 꽃기호하고 울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닭이 울고 안채 뒤쪽에 서리가 얹히기 시작할 무렵 봉돌이는 여느 날처럼 일찍 일어나 장작을 정리하고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수선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전날 밤 세마님의 눈빛은 어느 하나 가볍지 않았고 그 안에는 정, 기대, 그리고 묵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젠 정해야 한다. 내가 더는 장난처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봉돌이는 말없이 맷돌 위에 앉아있던 고양이를 툭 건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넌 좋겠다. 밥 주는 손만 따라가면 되니 말이다. 그날 밤 봉돌이는 자신이 만든 된장국 한 그릇과 직접 볶은깨를 곱게 뿌린 나물 2접시를 손수 쟁반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둘째 마님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 그는 숨을 길게 들이쉬었습니다. 마님, 저 잠깐 들러도 되겠습니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둘째 마님의 고운 얼굴이 어스레한 등불 너머로 드러났습니다. 봉돌아,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그는 마루 끝에 무릎을 꿇고 쟁반을 올렸습니다. 마님께 처음 연잎차를 드렸던 날 그 향이 제 마음에도 남았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님께 마음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요. 말을 마친 봉돌이는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마음 혼자 간직하자 했으나 세마님 앞에서 선택하라는 그날 이후 제 마음이 가장 오래 머문 방이 어디였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마님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뻗어 봉돌이의 손등 위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나는 늘 조용히 지켜보았단다. 그대가 누구에게 웃는지를, 누구의 손길에 오래 머무는지를. 그런데 저는 마님께 웃어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괜찮단다. 그 대신 그대가 나의 눈물 냄새를 가장 먼저 맡아준 사람이었으니. 그 순간 봉돌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식지 않은 된장국의 향을 마시며 서로의 마음에 고요히 스며들었습니다.
봉돌이가 조심스레 둘째 마님의 문을 나서던 그 밤, 바로 맞은편 방에선 누군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셋째 마님, 초이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창문 틈으로 봉돌이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결국은 둘째 마님 방을 택했구나. 그녀는 눈동자를 굴리며 곱게 정리해 놓았던 베개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이내에 벌떡 일어나 앉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더는 얌전히 앉아있을 수 없지. 초이는 그 길로 자신의 방 한가운데 있던 자그마한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혼인 전 기방에서 쓰던 비단치마며 은은한 화장품, 그리고 누군가가 남몰래 써주고 간 시 한 장이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봉돌이, 넌 내가 누군지 아직 모르는구나. 그 다음날 아침, 마을 어귀에선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창녕댁 셋째 마님이 붉은 치마 저고리에 진한 분을 바르고 대청마루 위에서 손수 부채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나가던 마을 어르신들은 발을 멈췄고 이방은 말끝을 잇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넋놓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청마루 아래에 서 있던 봉돌이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두 손에 물동이를 든 채 말을 더듬었습니다. 마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셋째 마님은 부채를 한번 가볍게 펴며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느냐? 난 내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눈이 갔었다. 허나 얌전히 기다렸지. 순서대로 기회를 주자고. 그녀는 한 발 다가서며 소곤거렸습니다. 헌데 이제 보니 얌전한 마님이 이기는 세상은 아니더군. 그래서 생각을 바꿨지. 앞으로는 내가 제일 먼저 너를 부를 테다. 봉돌이는 얼굴을 붉히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지만 셋째 마님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다정한 말보다 솔직한 말이 낫지 않느냐? 나는 널 마음에 품었고 이제는 그걸 숨기지 않으련다. 그날 창녕댁 마당은 어수선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을 돌았고 셋째 마님이 머슴을 잡았다. 둘째 마님은 울고 있다더라. 첫째 마님은 아무 말이 없다는 말까지 덧붙여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사랑채 뒤편에서 첫째 마님 윤 씨는 홀로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붓끝은 고요했고 종이 위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말이 없었을 뿐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붓을 내려놓고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밤이 되자 봉돌이는 누구의 방에도 가지 못한 채 마당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셋째 마님이 건넨 손수건, 둘째 마님이 전날 남긴 연잎차, 그리고 며칠 전 첫째 마님이 조용히 올려준 된장 한 사발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선택한 것이고 누구를 외면한 것인가? 바람은 조용히 불었고 그날 밤 봉돌이는 처음으로 세 마님의 꿈을 모두 꾸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창녕댁의 안채는 유독 고요했습니다. 마당을 쓸던 봉돌이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세 마님 모두 그날따라 문을 걸어 잠근 채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된장국을 끓여놓고 세 마님의 방 앞에 한 그릇씩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사랑채로 돌아가 마루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니 마음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손을 잡을 자격이 있는가? 이 마음이 진심이라면 욕심은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 해가 기울 즈음 누군가 마당을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첫째 마님이었습니다. 그녀는 고운 베옷을 입고 손에는 꽃이 든 작은 병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돌아, 예, 마님. 난 그대가 누구 손을 잡더라도 서운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오늘처럼 마당을 성실히 쓸어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 후 둘째 마님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조심스레 발을 내딛던 그녀는 봉돌이 옆에 앉아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내 마음을 담은 차다. 내가 떠난다 해도 이건 내 곁에서 향이 되었으면 한다. 셋째 마님은 마지막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의외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다 말해보니 후련하더구나. 이젠 질투도 질릴 만큼 했다. 머슴 하나 두고 우리 셋이 이렇게 애를 태우다니 참 우습지 않으냐. 봉돌이는 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들, 저는 오늘 이 마당을 떠나려 합니다. 세만이 모두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전 세 분 모두를 소중히 여겼고 그래서 누구 한 분의 마음을 택하는 것이 오히려 죄스러웠습니다. 이 마음이 진심이기에 함부로 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마루 끝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때 첫째 마님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우리를 모두 생각했기에 떠날 자격이 없다. 남아주게. 사랑이란 건 누굴 고르느냐보다 누굴 지켜주는가의 문제다. 그래요. 우린 선택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마음을 주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됐네. 봉돌이 다시 술상이나 차리자꾸나. 마님, 셋이 술상 하나를 놓고 나란히 앉아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니? 그날 밤 창녕댁 대청에는 술상이 하나 차려졌습니다. 세마님과 머슴 봉돌이. 네 사람은 처음으로 한 자리에 앉아 잔을 돌렸습니다. 그 자리는 사랑도, 질투도, 후회도 모두 내려놓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달빛은 고요히 마당을 비추고 봉돌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 집의 머슴이 아니라 이 집의 사람입니다. 창녕댁엔 그렇게 처음으로 모두가 웃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머슴 봉돌이 하나에 마음 흔들린 세마님의 속정. 웃음도 나고 마음도 찡하셨죠? 살다 보면 말보다 눈빛이 더 많은 걸 이야기하고 고르지 못해 아픈 사랑도 결국은 정으로 마무리되는 법입니다. 이야기 속 마님들처럼 마음속에도 잊히지 않는 사람, 말은 못해도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그 이름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시절 어느 날 저녁처럼 따뜻한 추억 하나 건드렸다면 그걸로 저는 참 기쁩니다. 다음에도 살갑고 구수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고맙습니다.